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의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스승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템포와 강약의 변화가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단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발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순위에 빠지지 않는 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독 1위죠? 단독 1위일 것 예, 같습니다. 항상 랭크를 보면 단독 1위입니다. 맞아요. 네. 바로 비발디의 사계죠. 4대의 바이올린이나 협주곡 비단조, 이 곡을 작곡한 비발디. 별명이 빨간머리 사제 아닙니까? 네, 비발디는 실제로 빨간머리였다고 해요. 전해지는 초상화 속에서는 빨간머리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당시 유럽인들은 가발을 많이 착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발디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큰 지진이 났던 1678년 3월에 빨리 태어났는데요. 그래서인지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약했던 비발디가요, 음악을 접하게 된 건 아버지가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웠고요. 이후에 조반니 레그렌치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비발디의 아버지는 몸이 약한 아들이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살이 되던 해에 수도원에 들어갔고요. 25세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빨간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뭔가 이 빨간머리 사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인식, 네, 비꼬는 인식,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머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고 아하. 하는데 비발디는 그래서 외모 관리에 굉장히 열심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제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제 업무보다는 작곡을 더 열심히 했다라는 이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작곡가로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발디는 미사 도중에도요, 악상이 떠오르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작곡을 했다고 아하. 하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동료 사제들과 신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고 2년 뒤인 1703년부터 1740년까지 베네치아의 여성 고아원경 음악학교였던 피에타 고아원에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피에타 고아원 밴드부의 합주장이 되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요, 유럽 내에서 굉장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비발디가 사제로서 열심히 안 한 거는 물론 안타깝고 네,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수많은 작곡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남긴 분이죠. 인류학적으로는 더 이득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내는 정말 네.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오늘의 주제곡을 소개할 때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스승의 마음이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음악학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작품의 제목이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협주곡이라고 하면 피아노 협주곡, 플루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뭐 이런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통 협주곡이라고 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브람스도 바이올린과 첼로가 같이 하는 이제 이중 협주곡을 작곡했었고, 베토벤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같이 연주하는 3중 협주곡을 작곡했거든요. 근데 4대의 같은 악기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은 조금 특이한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피에타 음악원의 원생들은요, 15살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했어요. 그 독립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했는데요. 연주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악단에 취직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 대를 위한 협주곡만 작곡했다면 이제 한 명이면 되는데 이 비발디가 여러 명의 제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명이 연주를 하는 협주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로서는 비발디가 이끄는 또 여성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는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 아닙니까? 네, 비발디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이 정말 특이하다. 그 당시 시대에.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성 성악가가 이제 성당에서 노래를 쉽게 하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비발디가요, 여학생 단원으로만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와. 총 31명을 구성했다고 하고 네. 거의 모든 악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곡도 쓰고 또 지휘도 했고요. 학생들에게 악기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잘했는지 베네치아의 유명 인사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하면 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꼭 관람했다고 합니다. 아, 완전히 이 반드시 봐야 하는 필수 코스. 네,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오케스트라는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연주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도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왜 밴드부가 여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남중남고에 그렇듯이 이 시대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여자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화여대나 그렇죠. 성신여대, 네. 숙명여대, 네. 동덕여대, 서울여대. 혹시 제가 언급을 안 한 여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기억나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여대에서 오페라를 하게 되면 맞아요. 남자 가수가 없어서 맞아요. 이 남자 가수를 이렇게 빌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빌려와요. 구워오잖아요. 네. 예, 왜냐면- 서울대나 연대에서 구워오잖아요. 여성만 출연하는 오페라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레퍼토어가 한정적이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수소문하기도 하고 오디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여대 이렇게 오페라 하러 그러니까 가고 저도 그랬어요.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이 착출당하는 기분이라서 아, 그렇죠. 남자 가수 입장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리허설 기간 동안 여대를 계속 방문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여대를 갈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여하튼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여대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여학생만 있는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전 오늘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이덴티티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발디도 그 시대 때 여성으로만 맞아요. 했기 때문에 어떤 여대에서 지금 전국에 계신 여대 총장님들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대 바이올린과 협치고 비단조 자 작품으로 580은 조화의 영감이라는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화의 영감이라는 작품집은 총 12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인데 한 대를 위한 곡, 두 대를 위한 곡, 그리고 네 대를 위한 곡 이렇게 여러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첼로 없이 두 대의 바이올린만 독주자로 나서는 뭐 협주곡도 있고요. 그리고 챈발로와 함께하는 곡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곡인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그 중에서 10번째 곡이고요. 이 비발디가 바이올린 연주에 굉장히 능통하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조화의 영감이라는 작품집을 굉장히 사랑했고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발디에게 조화의 영감 작품집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아주 각별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화의 영감. 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화의 영감.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이 협주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영감? 네,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집이 암스테르담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다양한 형식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2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작품집이고 비발디의 재능을 드러낸 작품집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끼셨죠?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자신이 없으실 땐 제 눈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외면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 자 오늘 소개하는 곡 10번 4대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어떤 특징이 있는 곡입니까? 네, 이 시대는요. 지금의 협주곡처럼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 또는 라흐마니노프 아니면 조금 더 가깝게 베토벤처럼요. 네. 모든 악기들이 오케스트라가 풀 편성, 그러니까 대형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수의 현악기 그리고 챔발로 조금의 타악기가 함께 연주를 했는데요. 이 시대의 어떤 형식 자체를 제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주선율을 이 네 대가 나눠가면서 연주를 하고 또 어떤 것이 멜로디를 연주하면 어떤 것은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네 대의 바이올린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은 이 성악으로 치면 네, 프리마돈나, 그렇죠. 소프라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 파트가 있지만 인간의 성분이 6개의 파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역, 디바죠, 예, 디바. 디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네 대의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편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비발디의 여러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경쟁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동시에 네 명을 세워주면서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제목은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조화의 영감, 네. 아름답게 뭔가 이 조화 합력하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네. 실제로 악기가 같으면 이거는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나중에 후에 챔발로 네 대를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이 돼요. 저는 사실 예전에 챔발로 네 대를 위한 협주곡, 즉 이제 피아노로 현대 피아노 네 대로 연주하는 거를 먼저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곡이 네 대 바이올린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도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넣을까도 막 생각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 네 대의 피아니스트와 네 대의 피아노가 함께한다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작곡가의 작품이 무대 위에 오르면 네, 원래는 우리가 그 연주자를 통해서 작곡가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네,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작곡가를 보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연주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연주자의 기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식은 정말 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작곡가도 만날 수 있고 연주자도 만날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선에서 튀는 스파크가 결국 또 예술 아닙니까? 맞아요. 그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음악회가 있습니다. 네, 그 겨울 나그네뿐만 아니라 네. 독일리트의 대가 네, 박흥호 선생님과 네, 우리 듀오로 네, 맞아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네, 오늘 연주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리허설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박훈 선생님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가곡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분이고 또 독일 정부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훈장까지 받으셨어요. 네, 그 과정에서 슈베르트 당시에 이제 연주 관습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때 당시 관습. 네, 그래서 슈베르트의 이제 자필 악보부터 시작해서 아하. 여러 에디션에 대해서 여러 출판사에 이제 네. 편집을 선생님이랑 막 내놓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이 편집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다. 아하. 그러면 또 저도 뭔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자유로움이 점점 발견된다고 할까요? 자유로움이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슈베르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즐거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겨울 나그네를 지금 이렇게 연주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박훈 선생님은 또 워낙 그 관록이 있으시고 맞아요. 예, 해오시던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태양 선생님한테는 도전 아닙니까? 맞아요. 저한테는 네. 도전이고 네. 슈베르트가 이제 저와 사실은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의 이제 나이 개념이요. 우리도 왜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 재미로 돌아다니는 게 뭐 80년대 30대의 모습 이런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노리고 하신 거구나 오늘. 그게 예. 슈베르트 당시에 사실 30대면 이미 네. 중년의 어떤 사회적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슈베르트는 당시에 저보다 더욱더 정신적으로 성숙했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그네의 길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예, 말씀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자, 오늘 연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좋은 연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비발디 연주 어떤 버전으로 가져왔습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반니 안토니니 지휘의 Il Giardino Armonico의 연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했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의 협주곡 비단조 리형번호 580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하르모니코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4대의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비단조 리형번호 580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하르모니코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8522 쓰시는 분, 헐 어쩌죠? 비발디와 그의 음악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학창 시절 달달 외우기만 했던 그 작곡가에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 방송을 학교 음악 수업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EBS에서 여러 교육 게 있잖아요.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음악 교육을 이 방송으로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일단 TV에서는 위대한 수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수업인데. 저도요. 네. 자, 우리 8522님 덕분에 저희가 또 꿈을 꿨습니다. 3909님, 정태양님의 플랑크 사랑의 길 피아노 연주 바로 눈앞에서 들린 듯한 연주입니다. 오늘 박홍은 선생님과 태양님 연주 직관하러 갑니다. 박홍은 선생님과 작품 해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담긴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회 장에서 두 분과 슈베르트의 숨결까지 느낄 것만 같습니다. 정태양 선생님 연주회장에서 뵙겠습니다.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님, 저도 티켓팅했습니다. 직관 설레입니다. 오늘 태양님의 겨울나그네 예당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영님, 비발디만의 생동감과 음악적 특징이 묻어나네요. 광고 음악 등으로 많이 들어서 익숙한 비발디 곡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준님, 특색 있는 4대의 바이올린 위한 연주곡. 비발디 음악의 고전적인 색채가 돋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비단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진짜 특이한 곡을 준비했어요. 저도 이거 선곡하면서 혼자 많이 재밌어하고 네. 또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연주를 할 건데 네.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작곡가 그리고 미니멀리즘 음악의 거의 대표 주자인데요. 필립 글래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 요즘 많이 뜨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 네. 연주하고 저도 저는 이미 필립 글래스를 들은 지 한 7년 이렇게 됐거든요. 정말로요? 네, 오.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인 올라프손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필립 네. 글래스를 진짜 많이 연주하는데 그 분이 이제 밀라노에서 음악회를 할 때 저는 실제로 필립 글래스의 작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음악이 뭔가 하는 생각도 했고 제가 또 라스칼라 극장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랑 또 다른 미니멀리즘 작곡가의 실내악을 연주를 했었어요. 앙상블로. 그러면서 저도 관심이 조금 생겼고 연주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라디오에서 제가 필립 글래스 연주하는 거를 처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네. 연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방송에 당연하죠. 좀 감동입니다. 아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음악가에게 연주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CF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짠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요? 짠 거 아니고 이게 정경 교수님이랑 저의 어떤 화두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방송하고 리허설 가고 생방송하고 또 연주 가고 정경 교수님도 그렇거든요. 근데 음악가가 이게 연주를 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스스로는. 오늘 그냥 명언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언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살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뭔가 나의 긴장을 털어내려는 듯한 이 초조한 증상을 오늘 무대에서 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도금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